맨해튼 한복판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하며 지하철을 타고 20분이면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음식을 맛볼 수 있고 하루 종일 걸어도 다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박물관과 갤러리가 즐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830만 명이 살아가는 이 거대한 도시 뉴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의 모든 것들, 마철로와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의 네온 사인까지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작은 어촌 마을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변화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떠나는 것 같은 모험이 될 거예요. 오늘날 콘크리트 정글로 불리는 맨해튼이 울창한 숲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자연 그대로의 땅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약 8,000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살아왔었죠. 특히 레나페족이라고 불리는 부족들은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수렵과 어업, 그리고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현재의 센트럴파크 자리에는 사슴들이 뛰어다녔고 허드슨 강에는 연어가 가득했으며 맨해튼 남쪽 끝에는 굴껍데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레나페족의 언어로 메나타라는 말은 언덕이 많은 섬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면서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작물을 돌보며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사냥을 했어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건 16세기 초반부터였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현지인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당시 스페인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해양 강국들은 향신료와 비단 같은 고가품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운송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1524년 프랑스 왕의 명령을 받은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조반니 다 베라차노가 처음으로 뉴욕 항구를 발견했습니다. 베라차노는 이 아름다운 항구를 보고 안젤리카라고 불렀다고 해요. 천사들의 땅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곳이 나중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라차노의 발견이 즉시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거의 85년이 지난 뒤인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일하던 영국인 선장 헨리 허드슨이 다시 이 지역을 탐사하게 됩니다. 허드슨은 원래 아시아로 가는 북서 항로를 찾는 임무를 맡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현재 그의 이름을 딴 허드슨 강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발견은 네덜란드에게 있어서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따라 내륙 깊숙이 들어가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모피 무역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루트를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비버 가죽은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네덜란드 상인들은 빠르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허드슨 강 유역을 따라 여러 개의 무역소를 세웠고 델라웨어 강에서 코네티컷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에 뉴네덜란드라는 이름을 붙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비버 가죽과 다른 모피들을 사고 파는 임시 거점 정도였습니다. 유럽인들은 구슬이나 칼, 담요 같은 물건을 가져와서 원주민들과 교환했어요. 당시 비버 한 마리의 가죽값은 유럽에서 숙련공의 한 달 임금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24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더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영구적인 정착촌을 만들어서 이 땅을 완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죠. 이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30가구 정도의 네덜란드 가족들이 대서양을 건너와 현재의 가버너스 아일랜드에 처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더 나은 장소를 발견했어요. 바로 맨해튼 섬의 남쪽 끝이었죠. 이곳은 허드슨 강과 이스트 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바다로 나가기도 편하고
내륙으로 들어가기도 쉬운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1625년 그들은 이곳에 포트 암스테르담이라는 요새를 건설했고 그 주변에 형성된 작은 마을에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시의 진짜 시작이었던 거죠. 요새는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간단한 구조였지만 그 안에는 교회와 총독 관저, 창고와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거리도 본국 암스테르담을 모방해서 만들었답니다. 1626년에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동산 거래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뉴네덜란드의 총독 피터 미니트가 현지 원주민들로부터 60길, 현재 가치로 약 200달러 정도의 구슬과 직물, 도구 등을 주고 맨해튼 섬 전체를 사들인 거예요. 물론 이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 개념과 유럽인들의 그것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원주민들에게 땅은 공유제였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거래를 통해서 네덜란드는 맨해튼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죠.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제곱미터당 몇 원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었던 셈입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뉴암스테르담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1655년경에는 인구가 1,500명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네덜란드 본토뿐만 아니라 독일, 스칸디나비아, 심지어 브라질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식민지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터 스타이브산트라는 총독이 부임한 뒤로는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죠. 스타이브산트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술 판매를 제한하고 네덜란드 개혁교회 외에 다른 종교 활동을 금지했으며 심지어 퀘이커 교도나 유대교도들이 예배 장소를 만드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이는 마치 현재 다문화 사회에서 특정 종교만 인정한다고 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스타이브산트는 또한 임의로 세금을 매기고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의 독재적 성향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른 식민지로 떠나버리기도 했죠. 더 큰 문제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7세기 중반 네덜란드와 영국이 바다에서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1652년부터 1673년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영국 네덜란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현재로 치면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전 세계 무역을 좌우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동인도 회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뉴암스테르담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북쪽에 있던 영국 식민지로부터의 침입을 걱정해서 1653년에는 정착지 북쪽 경계선을 따라 방어용 담장을 쌓기까지 했어요. 이 담장이 세워진 길이 바로 현재의 월스트리트입니다. 월스트리트라는 이름 자체가 담장이 있던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방어 노력도 소용없었습니다. 정작 위험은 바다에서 왔거든요. 1664년 8월 영국 함대가 뉴욕 항구에 나타났습니다. 4척의 군함과 450명의 군인을 태운 이 함대는 네덜란드 식민지를 접수하러 온 거였어요. 당시 총독이던 스타이브산트는 저항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주민들이 스타이브산트의 독재적 통치에 질려 있었거든요. 그들은 영국 통치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뉴암스테르담은 영국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영국은 즉시 도시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뉴암스테르담은 뉴욕이 되었고 포트 암스테르담은 포트 제임스가 됐죠. 이 이름들은 모두 당시 영국 왕 찰스 2세의 동생이자 나중에 제임스 2세가 되는 요크 공작 제임스를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1673년에 네덜란드가 잠시 도시를 되찾기도 했지만 이듬해 웨스트민스터 조약으로 다시 영국에 넘어가면서
뉴욕은 완전히 영국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제 뉴욕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였죠. 영국 통치 하에서 뉴욕은 더욱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몰려들었고 경제도 활발해졌어요. 영국의 항해법 덕분에 뉴욕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무역의 핵심 거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노예제도였죠. 네덜란드 시절부터 시작된 노예제도가 영국 통치 하에서도 계속됐고 심지어 더 확대되기까지 했습니다. 1740년대에는 뉴욕 인구의 약 20%인 2,500명 정도가 노예였어요. 뉴욕 항구를 통해 들어온 아프리카계 노예들은 주로 부두에서 짐을 나르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월스트리트에는 노예 시장도 있었어요. 자유의 도시 뉴욕의 가장 어두운 면이었죠. 18세기가 되면서 뉴욕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가 됐습니다. 1765년 영국이 도입한 인지세법에 반대하는 인지세법 의회가 뉴욕에서 열렸거든요. 이 의회에서는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는 유명한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반영국 조직도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이들은 마치 현재의 시민운동가들처럼 영국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시위와 보이콧을 조직했습니다. 특히 차 세금에 반대하는 운동이 활발했어요. 1775년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뉴욕은 또다시 전쟁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군이 처음에는 뉴욕을 점령했지만 1776년 8월 롱아일랜드 전투에서 영국군에게 참패를 당했죠. 이 전투는 워싱턴에게는 쓰라린 패배였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영국의 정규군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후 7년 동안 뉴욕은 영국군이 점령했고 이곳은 영국의 북미 작전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군 점령 기간 동안 많은 애국파 시민들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대신 왕당파들과 영국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뉴욕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공존하는 곳이 됐죠.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독립전쟁이 끝나자 영국군이 철수했고 뉴욕은 드디어 자유로운 미국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뉴욕이 새로운 나라 미국의 첫 번째 수도로 선택됐어요. 1789년 4월 30일 월스트리트에 있던 연방홀에서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최초의 연방의회가 열렸고 권리장전의 초안도 작성됐죠. 뉴욕은 새로운 나라의 정치적 중심지가 된 거예요. 수도로서의 지위는 1790년에 필라델피아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워싱턴 DC로 옮겨갔지만 뉴욕은 다른 면에서 미국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1784년 알렉산더 해밀턴이 설립한 뉴욕은행과 1792년에 시작된 뉴욕 증권거래소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소는 월스트리트의 한 나무 아래에서 24명의 중개인들이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19세기 초 뉴욕의 성장을 가속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825년 완공된 에리 운하였어요. 이 운하는 뉴욕을 오대호와 연결해서 중서부의 농산물과 원자재가 뉴욕 항구를 통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현재 인터넷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것처럼 에리 운하는 미국 대륙 내부를 뉴욕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였던 거죠. 이로 인해 뉴욕은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를 제치고 미국 최대의 항구 도시가 됐습니다. 운하를 통해 오는 곡물과 목재, 그리고 유럽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뉴욕에서 만나면서 엄청난 상업적 성장이 일어났어요. 운송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일반 시민들도 더 다양한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죠. 인구 증가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1800년에 6만 명이던 뉴욕 인구는 1850년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0년 만에 8배 이상 늘어난 거죠. 이는 주로 유럽에서 몰려온 이민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을 피해온 사람들, 독일의 정치적 혼란을 벗어나려는 사람들, 더 나은 기회를 찾아온 이탈리아인들과 동유럽인들이 뉴욕으로 몰려들었어요. 1827년 뉴욕주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자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도 도시 인구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는 여러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로어 이스트 사이드 같은 지역은 과밀 상태가 됐고 위생 상태가 매우 나빠졌어요. 1832년과 1834년에는 콜레라가 크게 유행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835년에는 대화재가 발생해서 로어 맨해튼의 50에이커가 잿더미가 되기도 했어요. 파이브 포인트나 헬스 키친 같은 빈민가에서는 데드 레비츠, 바워리 보이즈 같은 갱단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1861년 남북 전쟁이 시작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뉴욕주는 북부에 속했지만 남부와의 상업적 관계가 깊었고 또 늘어나는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징병제에 대한 불만이 컸어요. 1863년 7월에는 뉴욕 징병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300를 내고 징병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 불공평함에 분노한 사람들이 5일 동안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문화적으로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1858년에 개장한 센트럴 파크는 도시민들에게 귀중한 휴식 공간을 제공했어요.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와 칼버트 보가 설계한 이 공원은 자연스러운 풍경을 도시 한복판에 재현한 걸작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가도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1891년에는 카네기 홀이 문을 열었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가 뉴욕에 탄생한 거죠.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이 이곳에서 공연했습니다. 박물관과 도서관도 속속 설립됐습니다. 1869년 아메리카 자연사 박물관, 1870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1895년 뉴욕 국립도서관이 차례로 개관하면서 뉴욕은 미국의 문화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죠. 동시에 뉴욕 타임스, 뉴욕 헤럴드, 뉴욕 월드 같은 신문들이 여론을 선도하며 언론의 중심지 역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뉴욕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통해 세계의 소식을 접했어요. 19세기 후반 뉴욕의 상징이 된 것이 바로 교통 인프라의 발전이었습니다. 1883년에 완공된 브루클린 다리는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였어요. 이 다리는 단순히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야망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죠. 1903년에는 윌리엄스버그 다리가, 1909년에는 맨해튼 다리가 완공되면서 뉴욕의 5개 자치구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을 정말 특별하게 만든 건 1886년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이었을 거예요.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선물한 이 동상은 뉴욕 항구에 들어오는 수백만 이민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지치고 가난하고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군중들을 내게 달라는 엠마 라자루스의 시구처럼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이 기회의 땅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등대 역할을 했어요. 1892년에는 앨리스 섬에 이민국이 설치됐습니다. 이곳을 통해 1924년까지 약 1200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발을 디뎠어요. 이들은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가져와서 뉴욕을 진정한 멜팅 팍으로 만들었습니다. 리틀 이탈리아, 차이나타운, 독일인 거리 등이 형성되면서 뉴욕은 세계의 축소판이 됐죠. 한 블록만 걸어가도 완전히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각 공동체는 고유한 언어와 음식, 종교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뉴욕은 또 다른 혁신을 이뤄냅니다. 바로 지하철의 개통이었어요. 1904년 시청에서 할렘까지 연결하는 첫 번째 지하철 노선이 개통되면서 뉴욕은 진정한 대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맨해튼에서 일하고 브루클린이나 퀴즈에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이는 도시의 공간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하철이 도시의 혈관 역할을 하면서 뉴욕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하늘을 바꾼 건 바로 마천루의 시대였습니다. 1930년대에 완공된 우러스 빌딩,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특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는데, 이는 뉴욕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걸 하늘 높이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건물은 대공황 시대에도 미국의 꿈과 희망을 상징했어요. 1920년대는 뉴욕에게 특별한 시대였어요. 금주법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뉴욕에는 3만 개에서 10만 개의 불법 술집이 생겨났다고 해요. 할렘에서는 재즈가 꽃피었고 브로드웨이에서는 화려한 뮤지컬이 상연됐죠. 루이 암스트롱, 듀크 엘링턴 같은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뉴욕 클럽에서 연주했고, 플래퍼 패션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뉴욕을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황금 시대도 1929년 월가의 대폭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대공황은 뉴욕을 비롯한 전미를 절망에 빠뜨렸어요. 은행들이 파산하고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뉴요커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센트럴 파크를 비롯한 여러 공원에는 후버빌이라고 불리는 판잣집 마을이 들어섰어요. 이는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여겨진 후보 대통령을 비꼬는 이름이었죠. 부유했던 뉴욕이 하루아침에 절망의 도시가 됐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였습니다. 비록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건 1941년이었지만 그 전부터 이미 연합국의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면서 뉴욕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뉴욕 항구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가는 모든 물자의 중요한 출발점이 됐습니다. 많은 미군들도 뉴욕에서 유럽 전선으로 떠났죠. 뉴욕은 자유세계를 지키는 전쟁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 뉴욕은 완전히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뉴욕은 손상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1945년 유엔이 창설되면서 본부를 뉴욕에 두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어요. 맨해튼 이스트사이드에 세워진 유엔 본부는 뉴욕을 세계 외교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의 대표들이 뉴욕에서 만나 인류의 미래를 논의하게 된 거죠. 이는 뉴욕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여줬습니다. 1960년대 뉴욕은 런던을 제치고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됐고, 파리를 넘어서서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됐어요. 추상 표현주의 같은 새로운 미술 사조가 뉴욕에서 탄생했고, 브로드웨이는 세계 연극의 메카로 자리 잡았죠. 동시에 팝 아트, 힙합 같은 새로운 문화 형태들도 뉴욕의 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앤디 워홀의 팩토리에서는 새로운 예술이 탄생했고, 브롱스의 거리에서는 힙합이 시작됐어요. 뉴욕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1970년대 뉴욕은 재정 위기와 높은 범죄율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 속에서도 뉴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했어요. 1973년에 완공된 세계무역센터는 뉴욕이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임을 보여줬고, 도시 곳곳에서 진행된 재개발 사업들은 뉴욕을 더욱 현대적인 도시로 만들어갔습니다. 타임스퀘어도 이 시기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400년 전 네덜란드 상인들이 세운 작은 무역소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적응과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꿈과 열정이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뉴욕은 단순히 건물과 도로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인류의 가능성과 꿈이 현실이 되는 무대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이 도시로 모여들고 있어요. 뉴욕의 역사만 보더라도 한 도시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작은 정착지에서 출발했지만 끊임없이 변하고 도전하고 받아들이며 지금의 뉴욕이 된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다면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도시의 숨겨진 역사와 놀라운 성장 비밀을 준비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